팟캐스트 녹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 그게 뭐 초유의 사태야? 아유, 광고주 주소를 잘못 말해버렸어. 테크노마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강변 테크노마트랑 신도림 테크노마트. 근데 강변 테크노마트는 이제 진동으로 인해서 한때 이슈가 됐던. 아니 내가 강변 테크노마트를 갔다고 진짜로 그 사장님 가게까지 가고 다 보고 그러고 왔는데 신도림이라 그랬어. 녹음할 때 신도림이라 그랬어. 근데 사실 강변과 신도림을 착각하기는 참 힘든 일인데. 아니 나 정말 그만해. 그러니까 내가 요새 미치겠는 게 A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B를 말을 해버리는 거야. 돌아버리겠어.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B를 A라고 얘기하고 받아들여. 문제는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역삼동 2번 출구에서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만나? 나는 강남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만나. 그리고 강남역 2번 출구에서 같이 만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진짜. 정말 보고 있으면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었고 인간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정의가 있었죠.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신체의 일부가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것까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까지 대체해야 인간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다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그냥 씹혀도 그냥 갈래. 자, 편집은 불필요하다니까. 자, 원래 임시정부에서 제작 지원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요. 자, 여기 회사 이름이 뭔가요? 모르겠네. 미스테리 사건 파일을 녹음하고 있는 그 스튜디오에서 이용진 대표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말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방송이랑 똑같이 저는 삽질럽니다. 그리고 안동진입니다. 예, 김창규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지난번 방송이 왔는데 좀 피드백이 왔어요. 일단은 공각기동대 영화판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저희는 당연히 만화를 보고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공각기동대 제목만 듣고서 그냥 스칼렛 요한슨? 그러니까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좀 불친절했다는 피드백이 좀 와가지고, 이번에 공각기동대 어떤 순서로 봐야 되고, 이 영화의 내용이 뭔지 가볍게. 그러니까 영화가 아니죠. 애니메이션 이 어떤 건지 가볍게. 그리고 참 이게 참 이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공각기동대 영화가 살짝 망필이 느껴지거든. 아이고 그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거의 모두의 의견 많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개봉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면이 부족해서 돌겠는데 지금 오늘 일을 끝나고 그 영화를 봐야지만이 또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어. 그 예의는 무쓸모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청취자에 대한 예의는 그렇다 치고 광고주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광고주에 대한 예의는 일단 그 수정 광고부터 내보내는 걸로 지키시는 게 어떠십니까? 예, 나중에 일단 하고요. 자, 다시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그 청취자분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노력 매진. 노력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여기 분들이 진짜 되게 바빠요. 지금 김창규 작가님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지금 원고가 지금 늦어져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금 웃는 낯으로 오시지만은 좀 전까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셨고 원고가 빵꾸가 나면 위장이 빵꾸가 났겠지. 그렇죠. 뇌도 빵꾸가 나야 좀 미쳐버리죠. 한동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방송 하시면서도 좀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창업 준비를 먹고 살 거리도 성대한 창업 준비를 하느라고 성대하긴 개뿔. 코딩도 하시느라고 고생도 엄청나게 하시고 CPU를 이해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현직 IT의 그 업무하시는 분들의 괴로움이 딱 느껴지죠. 일단 그래서 잡설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광고 좀 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각기동대가 어떤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공각기동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현실로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요. 머리로만 쓴 SF의 가벼움이 감지되는 작가들이 있지만 김창규 작가의 작품들은 읽다 보면 어느새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박상준 서울 SF 아카이브 대표, 한국 최고의 하드 SF 작가 김창규의 단편 신작 우리가 추방된 세계, 김창규가 쓰고 도서출판 아작이 펴냈습니다.
김창규 작가님 그 책을 우리 한번 읽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독서 토론회를 하는 건가요? 참 이게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읽었네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근데 이번에 좀 슬픈 얘기지만 세월호도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세월호의 모티프를 얻어가지고 딴 소설이라고 하시니까. 예, 뭐 그렇긴 합니다. 어제는 또 그것 때문에 아주 개그 같은 웃을 수 없는 사건도 터지고 참. 돼지뼈요? 진짜 이건 웃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해는 돼. 사람 돼지뼈랑 사람 갈비뼈랑 돼지 갈비뼈가 모양이 비슷하긴 하잖아요. 갈비뼈 아니라 뭐 등뼈만 봐도 사실 분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의대생 아닌 다음에 그 누가 분간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슬픈 일인데 이거 웃을 수가 없어 이건 정말. 이 세월호에 얽힌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까지 다 좀 슬프고 가슴 절절한 얘기들이랑 엮여서 예. 참. 어쨌든 이 소설은 뭐 다음에 한번 반드시 얘기를 좀 하고요. 예. 조리돌림 해야지. 자, 오늘은 제 2부 순서입니다. 2부 순서는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뭐 영화 평론이 될 수도 있고요. 현실과 얽힌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한번 할게요. 일단은 공각기동대가 어떤 영화, 어떤 만화 그 순서로 갔는지 그것만 좀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각기동대에 대해서 코믹스에 대해서는 한동진 작가님이 조금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가가 어떤 코믹스를 좀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진 작가님이 조금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파트는 제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한 걸로는 좀 부족했나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너무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몇 년에 무슨 작품을 쓰고 몇 년에 무슨 작품을 쓰고 그래서 그 작품마다 약간의 내용 설명만. 그러니까 이게 좀 반반이에요 지금 평이.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들 얘기에서는 골 때린다. 근데 물론 이게 팟빵으로 피드백 한 번도 안 올라오고 뭐 팟빵 피드백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이튠즈 피드백도 안 올라와가지고 조만간 저희가 아이튠즈 그 독립 채널을 한번 좀 만들라 그래요. 네.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독립 채널 쪽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네. 독립 채널이 나온다 그러면 약간의 피드백이 또 올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근데 개인적으로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같은 거 전화라든지 그런 걸로 온 피드백에서는 좀 이게 반반 갈리더라고요. 너무 불친절하다. 예, 그런 데 있어서 이게 불친절하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공각기동대의 아버지라 그래서 오시이 마모루를 얘기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청취자분도 계셨는데 일단은 만화가였던 시로 마사무네 그 양반이 이제 어떤 만화를 그렸고 어떤 작품을 썼나 그 정도만 좀 얘기를 좀 한번 먼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시로 마사무네의 데뷔작이 뭐냐 하면은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지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초기작이라고 하면 역시 그 전에 잠깐 얘기했던 애플시드, 도미니언, 예. 선술초공각 오라이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때 이 친구도 잠깐 애니메이션계에 발을 디뎠거든요. 예. 오토모 가치 히로처럼. 예. 그때 같이 협업을 했던 게 블랙매직 M66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말하자면 여자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돼요. 블랙매직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달랐는데 제 성격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지인이 너한테 딱 맞는 만화가 있어. 블랙매직. 바로 그 만화군요. 맞아요. 그게 말하자면 군용으로 개발된 이제 여성형 로봇이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제 뭐 풀려다면서 이제 뭐 기자하고 이걸 또 추격한 사람들이 이 킬러 로봇의 추격에서 또 피하면서 이걸 거꾸로 사냥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얘기 자체는 사실 거의 없어요, 얘기가. 그냥 뭐 액션씬에서 액션씬으로 건너뛰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OVA로 나온 거거든요. 예.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인데 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이때는 사실 OVA 전성기였어요. 네. 이게 일본이 비디오 시장이 꽤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비디오 대여점이죠. 말하자면 이런 데 팔려나가는 물량도 기본적으로 한 몇만 카피씩 됐고 하니까 제작비를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좀 이런 소품들도. 그러니까 OVA라 그러면은 TV나 극장으로는 안 내놓고 그냥 그렇죠. 오로지 비디오. 그러니까 우리식의 OVA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비디오 전용 영화들이 되게 많았죠. 그렇죠. 뭐 인정상 사정할 수 없다 뭐 그런 영화들. 용어의 국물 김밥 뭐 그런 부인 영화들. 옆구리 터졌네 뭐 그런 이런 거. 영화들. 예. 뭐 그런 영화들. 예. 역시 그 영화 중에서 최고작은 그거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뭐 그런 무물고. 예. 보셨어요? 그 영화는 걸작이야, 걸작.
난 그 영화, 나는 그런 영화 보면 제목만 보면서 웃다가 나오는데 진짜 그런 걸 보는 분들이 계셨구나.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욕을 할래도 보고 나서 욕을 해라.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나는 그 영화의 팬이 됐어요. 예. 이건 딴 얘기고 어쨌건. 이 블랙매직 M66 같은 게 한 40분 좀 넘나? 아마 되게 짧아요 이거도. 근데 그 당시 OVA 특징이 보통 길어야 60분 되는 게 되게 드물어요. 보통 2, 30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연장물이었잖아요. 비디오로만 나오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인기가 없으면은 도중에 더 이상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에 잠깐 얘기했던 파사대성 단가이오 같은 것도 이제 계속 시리즈를 해볼까 했는데 아마 뭐 제작비에 비해서 돈 번 게 좀 별로 없었나 봐요. 한 3편 나오고 말았으니까. 그렇죠. 뭐 어쨌건 간에 근데 아마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 쪽엔 더 크게 관심을 안 보였어요. 그때 뭐 아마 캐릭터 원안 같은 거 하고 만화판 자기가 하고 콘티 같은 것도 참여를 했었는데 예.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건 그 뒤에는 그 애니메이션 작업은 안 하고 만화 작업에만 전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술초공각 오라이오는 이제 창규님도 봤죠. 영화판 같은 거. 그 영화권에서는 되게 평판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해적판도 원만가 같은 데 많이 올라오고 원만가 같은 사이트에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올라왔어요. 그 시로 마사문의 그 오라이오는 선술초공각 오라이온. 하여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공각기동대 90년에 끌어내고. 그렇죠. 근데 공각기동대도 사실은 그 당시에 SF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화제가 됐어요. 근데 일반적인 만화팬들 사이에서는 화제조차도 안 됐거든요. 사실 읽기가 어려웠으니까. 읽기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이게 시로 마사무네가 지금은 꽤 유명하지만 아니, 뭐 물론 그 당시도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전국구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말하면 동인지 작가? 아니 동인지 작가는 아니고 유명 만화가긴 한데 SF 쪽에서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 말하자면 이제 구역 대가. 네, 그렇죠. 김창규 작가님 같은. 뭐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만화가 하면은 이제 뭐 토리야마 아키라라거나 이런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슬램덩크 뭐 이노우에 다키쿠였나? 이노우에 다키. 아는 사람은 다 이 정도면 다 전국구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구급이려나? 시로 마사무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구급. 그러니까 기나리급 칼잡이한테 상대가 안 되는 뭐 그런 느낌? 어쨌든 팬들에게서는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고 살다가 저기 주중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뭔가 링크를 하나씩 다 주셨죠? 이번 주에. W 테일즈 캣. 저 매우 잘 봤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이 친구가 요즘은 야시시한 거 그리는 데에 빠져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자들만 딱 그리는.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 CG로 그 탱글탱글한 피부의 질감을 그리는 건 거의 뭐. 저기 어휘 선정에 좀. 하여간 미안해, 난 싸구려 추리 작가라서 이런 말밖에 몰라 이런 젠장. 눈치를 채셨겠지만요. 마사오님께서 이렇게 무슨 영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영진공에서 같이 방송을 하셨던 마사오님께서 그 작품 이름을 얘기하고 품번 이름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검색하셔야 되잖아요. W 테일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죠. 검색을 요합니다. 뭐 작품 따로 뭐 그거 말고도 뭐 요즘 이 친구가 손대고 있는 건 거의 다 그런 쪽이니까 뭘 찾아도 만족할라나 근데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너무 호리호리한 여자에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육덕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이 정도에서 끝낼게요. 뭘 끝내? 자꾸 업계 전문 용어가. 어쨌건 간에 저희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또 연재를 안 해요. 사실은. 하고 싶을 때 그냥 툭툭 던지고. 그렇죠. 공각기동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단행본부터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은 사실 잡지 시장이 커요. 그 잡지 소년점프나 소년챔프나 소년 매거진 이런 데도 사실은 단행본 수익보다는 잡지 팔아서 내는 수익이 더 크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있을 정도예요. 지역 잡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면은 제법 장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로컬 들었어요. 잡지도. 요새는 뭐 피박살이 나가지고 그쪽도 웹이 너무 커져서 그쪽도 웹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해가지고 웹툰 정도가 아니라 잡지사 기자들이 지금 월급이 밀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 일본 쪽에서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잡지를 끼지 않고 혼자서 이런 식으로 또 단행본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뭐
잡지사에서도 뭐 그렇게 나서가지고 홍보를 안 해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출판사 입장에서도 같이 잡지하고 연계시켜서 홍보하기도 예,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소년 점프에 연재하면은 뭐 단행본 몇 권 절찬 발매 중하고 뭐 이제 광고라도 딱딱딱 끼워놓고 할 텐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공각기동대 1편, 1권 뭐 이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예. 아는 사람만 아는 만화였다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시마모루 얘기를 왜 안 하냐라고 한 분들의 얘기도 사실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각기동대라는 이름을 유명하게 만든 건 사실 그 오시마모루 네.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준 건 맞아요. 하지만 장사는 망했어. 코믹스에 보면은 그 공각기동대 그 첫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음. 근데 이런- 코믹스보다 훨씬 낫죠. 무슨 제가 얘기. 만화를 못 그리는 입장에서 뭐 만화 보는 눈도 없는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못 그렸어.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그러니까 사람을 못 그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만화를 못 그렸어. 어지러워요, 진짜 네. 보고 있으면. 진짜 애니메이션이 살렸고. 저희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시로 마사무네는 그림은 잘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메카닉 예. 만화를 잘 그리는 만화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맞아요, 사실은. 대충 이제 이 정도에서 시로마 사무네라는 만화가 좀 얘기 좀 끝내고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어떤 순서로 나왔냐,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공각기동대가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는 지금 한 12번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감독이 다르고 작가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각기동대라는 이름으로 세계관만 4개가 터져요. 야, 나 진짜 뭐 이따구 세계관이 다 있어, 진짜. 그게 뭐냐면 프랜차이즈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던 거는 1995년에 그 만들어졌고 1996년에 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던 네.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던. 일반적으로 유명하긴 한데 냉정하게 말해야 돼요. 사실 오덕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거고 몇몇 장면들이 이제 TV에서도 인용이 되고 하니까 또 유명해진 건데. 그 당시에 평론가들한테 매우 큰 충격을 네, 줬죠.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뭐 하여간 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게 이제 후속작이 2004년에 나왔던 이노센스. 저희도 네. 잠깐 얘기했지만 공각기동대가 하도 망해가지고 아예 그냥 제목을 이노센스로 해서 개봉을 했죠. 일본에서조차. 이 양반이 좀 힘을 너무 줬어요. 작품에 있어. 하여간 이 두 개를 한 시리즈로 보면 되고 공각기동대 2002년에 나왔던 스탠드 얼런 컴플렉스라고 하는 TV 시리즈가 네, 있는데 TV 시리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공각기동대를 보는 게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단연코 이 스탠드 얼런 컴플렉스 TV판을 뭐 추천합니다. 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SAC. 이게 2002년 일본 문부성에서 그 뽑은 최고 컨텐츠 대상까지 먹었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경찰물 좋아하시는데 SF 좋아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강추. 그런데 이제 얘가 26화짜리니까는 작품 자체가 20분 곱하기 26하면은 이것도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이거 요약편이 2005년에 The Laughing Man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웃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나옵니다. 그거는 래핑맨 하면은 그게 생각나는데 DC 코믹스에 조커 나오는 조커 에피소드. 나오는 거, 뭐 비슷한데 이건 조금 다른 의미로서 재밌게 뽑아냈어요. 음. 이것도 뭐 시간 없는 분을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TV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요. 요거의 후속작이 2004년에 나왔던 G.I.G라는 TV 시리즈인데 첫 번째 스탠드얼론 컴플렉스에 비해서는 좀 힘이 좀 빠졌어요. 예. 힘이 좀 빠졌는데도 요 작품도 나쁘진 않아요. 2014년이죠. 2004년에 나온 거예요. 2004년. 200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 되게 오래된 컨텐츠예요. 2004년에 나왔고 요거 GIG 요약편이 2006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극장판 두 개는 다른 세계고 지금 말씀드렸던 TV판, TV 요약판은 다 같은 세계예요. 요거만 가지고 2006년에 이 뒷부분 얘기를 해서 Solid State Society라고 하는 극장판이 나오거든요. TV판을 배경으로 했던.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공각기동대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뭐 그냥 이 세계관만 본다 그러면은 그럼 재밌게 보실 만한 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GIG는 저는 개인적으로 TV판보다는 요약편을 더 추천을 좀 해요. 2006년에 나왔던. 그리고 이 공각기동대에서 소령의 뒷얘기, 젊을 때 얘기를 한번 그려보겠다 하면서 나왔던 게 그 2014년에 나왔던 Arise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많이 더 나왔다 진짜. 네, Arise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게 힘이 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그 문제 의식은 옛날에 다 던져놓은 건데 시대가 달라지니까 힘이 빠졌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뭐 팬이 생겼다 그러면 좀 재밌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008년에 오시마모루가 95년 극장판을 다시 리메이크를 해요.
근데 이 인간의 변태 성향이 드러나는 게 자, 리메이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좀 리메이크라기보단 리마스터에 가까운 게 95년에 그 공각기동대 극장판인데 보면은 그 소령이 그 온몸의 윤곽이 다 드러나는 전신 슈트를 입고 뛰어내리는 장면 있잖아요. 예. 요거를 CG로 만들어가지고 뻔뻔스럽게 2008년에 재개봉을 했네. 거기에 뭐 이제 좀 반짝이 효과 좀 넣었겠네. 아이고 그리고 다음에 95년 당시에 나왔던 그 짜친 CG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짜친 CG들을 좀 예쁘게 다시 만들어 놓고 그리고 2008년 판에서 유일하게 마음에 들었던 거 하나는 그 천사의 모습이 대놓고 나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빛으로 형상화했다. 그냥 그거 빼놓으면은 차이점이 없는데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2008년이 날 수도 있어요. CG가 2008년에서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짜쳐졌다. 뭐 그런 느낌 좀 빼놓는다 그러면 글쎄 뭐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워즈를 평가할 때 이제 옛날 70년대 판으로 77년 판 걸로 평가를 하지 다시 이제 CG 핀 걸로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건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네. 예, 뭐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공각기동대는 일단 애니메이션만 3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아까 장사 속으로 말씀드렸던 만들어진 세계관들이니까 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시마모로의 극장판 95, 그러니까 고스트 인 더 쉘, 이노센스 그리고 TV 시리즈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 GIG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라이즈 보더라고 하는 또 애니메이션 버전 됐죠? 그런 다음에 2015년에 또 어라이즈 보더 뒷부분에 극장판 얘기 애니메이션 하나가 또 나와요. 이거 다 따라가신다 그러면은 한 휴가가 날아갈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보시고 싶으신 분들 보시고 그리고 또 코믹스 세계관 다르죠? 그리고 공각기동대가 소설도 나왔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각기동대 영화를 보실 거라 그러면은 그냥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공각기동대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의문은 드는데 공각기동대의 영화 이번 걸 봐야지 될까라는 그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하여간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공각기동대 내용이라 그러면은 그냥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공각기동대가 이제 경찰 분과 이름이죠. 아마도. 경찰 분과 이름인데 그 분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들 그런 것들을 추적하다가 2501이라고 주장하는 한 생명체를 만나죠. 자신이 생명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 생명체가 저거였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 뭐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인공 생명체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진짜 생명체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스포일러가 될 거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예. 이 공각기동대 95년 극장판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쭉 풀어내가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드릴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인간이 뭐냐라는 부분이죠. 도대체 인간이 뭐냐 그리고 생명이 뭐냐. 그렇죠. 공각기동대를 본다 그러면 끊임없이 진화, 생명, 인간의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면 여기는 첫 번째 이제 우리 얘기가 할 만한 게 좀 생겨요. 인간이 육체인가 의식인가 하는 되게 중이병스러운 질문이 될 거예요. 중이병스러운 질문이 될 거예요. 어떻게 두 분 뭐 생각하시는 게 하나씩?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뉴로맨서 안에 예.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예. 육체를 무시하는 건 아마추어나 할 짓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해킹이나 이런 거 관련 얘기인 거지만 예. 일단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마 정신하고 육체 다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예. 정신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를 예. 정신이나 의식에 대한 의식의 정의 자체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그 뇌와 몸 안에 있는 화학 물질의 농도와 예. 전기 신호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육체하고 정신을 따로 분리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영혼이 있는데 예. 그럼 구산하기는 속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사기당한 거지. 번역할 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예. 그 작품 내에서 이게 정말 일상적인 의미의 영혼일 경우는 영혼으로 번역을 하지만 예. 이게 영혼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정신으로 번역을 해야 될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보통 정신으로 번역을 합니다. 정신이나 마음을 쓰지만 영혼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는 그걸 가이스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예. 그 가이스트가 영어화된 게 고스트잖아요. 예. 그래서 시로마사무네도 그 고스트라고 예, 하는 이름을 되게 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심지어 저도 소설에다가 소프트웨어 대신에 고스트웨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
방금 엊그제 마감으로 끝내서 보낸 거에 고스트웨어라는 말 썼어요. 고스트웨어는 저기 우리 백업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네. 갈게요. 예. 그건 그냥 고스트고.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면 뭔가 물리적이지 않은 어떤 무언가 예. 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예 원뜻이 그런 경우는 몰라도 영혼이라는 번역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관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런 거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는 게 의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예. 사실 진짜 유령이네요. 육체가 없는 의식은. 그렇죠. 저 같은 식으로 예. 인간의 정신이라는 걸 정의를 하면 어떤 결과가 또 따로 나올 수 있냐면 그럼 만약에 예. 그 화학물질 농도 변화와 전기신호, 예. 뇌 뉴런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신호들 예. 이거를 전부 다 그러면은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예.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냐? 예. 혹은 여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일단 목을 잘라. 예. 목을 자르고 목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을 전부 다 예. 가짜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올려보낼 수 있으면 예. 이 사람은 그럼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다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조금 다른데 예. 그 푸트넘이라고 했던 철학자가 얘기했던 통 속의 뇌로 예. 그거랑 뭐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신과 육체에 대한 정의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좀 다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 어떨까요? 저기 정신이 완벽하게 따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물질이 있어야지만 존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말씀의 연장선인데 이건 어떨까요?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가 없으면은 그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관계와 같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뭐 공각기동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인 느낌으로 그거였어요. 완벽하게 육체 자체를 무시하고 물질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신호로 치환이 되는 거죠. 과연 그게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 어떻게 좀 두 분 작가님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꽤 그럴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제가 김창규 씨하고 비슷한 견해인데 예.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만약 내가 정신을 갖다가 저 컴퓨터에 복제해 넣는다. 예. 내 정신 자체가 간 게 아니라 이건 복제된 말하면 나의 의사 프로세스라거나 예. 아니면 기억이라거나 이게 그냥 복제되는 것 뿐이거든요. 예. 이걸 과연 나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나는 아닌 거잖아요. 이건 그냥 복제된 전기신호에 불과할 뿐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예. 너무 SF적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어차피 그런 방송인데요. 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의식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 몇 시 몇 초에 딱 그 순간의 의식 상태 요거를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그 의식 상태를 가정을 한다면 그걸 디지털적으로 구현을 한다는 것과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똑같이 복제를 한다라고 약간 다른 얘기인 거예요. 뭐냐면 그 스타트랙 같은 데 보면 텔레포테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텔레포테이션이 사실은 진짜 인간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공각기동대에서 특히 얘기하는 혹은 사이버펑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양자 정보까지 전부 다 똑같이 복제를 해서 하는 텔레포테이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니네가 정신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디지털화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설적인 뭐 허용, 상상력의 허용.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승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 보면. 세계로 가는 건데 문제는 그 세계라는 게 그냥 컴퓨터 칩이라는 거지. 저기 실험실에서 합성해낸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인공생명체가 과연 진짜 인간과 같은 생명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냥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데 요게 또 좀 지루하다면 지루하지만 핫하다면 핫한 주제거든요. 뭐 요즘 또 AI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최근 들어서 좀 핫한 이슈로 떠오르긴 했는데 SF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핫하다고 보기가 힘든 게 이게 되게 오래된 소재거든요, 사실은. 되게 오래된 소재죠. 이게 뭐 길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뭐 스포일러가 될 만한 얘기인데 공각기동대에서 2501 프로그램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오래된 예. 얘기예요.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에 200살을 산 사나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 그렇죠? 아이작 아시모프의 네. 그 소설 김창규 선생님께서 잠깐만 좀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이 스토리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 하던 로봇이 네. 결국에 가서 자기 꿈을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 네. 인 것인데 이 작품은 사실 아시모프는 어떤 심오한 얘기를 펼치기보다는 아이디어 중심의 단편들을 그렇죠. 쓰는 작가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아예 생략을 해요. 이건 사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어떤 글 쓰는 테크닉이기도 하고 그냥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200살을 산 사나이를 그냥 한다 그러면은 그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했던 그 영화판 바이센터니얼맨 예,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영화 소설 제목이랑 똑같아요. 예. 원제 제목이랑. 그러니까 로봇이 자기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처음엔 자유를 사고 피부를 사고.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야말로 스포일러가 될 테니 이 영화에서는 육체의 방점을 찍어요. 그렇죠.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않고 어디까지나 네. 육체 얘기만 하고 끝에 가서 여운을 남길 때, 예. 여운을 남길 때 과연 인간이 된 것인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도 있을 정도의 여지는 남겨요. 하지만 이 작품이 이제 그 주제를 드러내기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더더군다나 사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는 인간은 피조물이었으나 예. 얘가 다시 인간한테 접근을 하거나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어떤 노정을 겪는가 하는 거는 사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화 쪽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피노키오. 예, 뭐 사이버네틱스라든가 아니면 네. 이쪽이랑 연결이 되면서 네. 갑자기 이게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로.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지금 다가와 버린 거죠. 근데 원형을 따지자면 뭐 신화나 동화 이쪽까지 갑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가 뉴로맨서라고 하는 소설을 잡았던 이유도 예. 그 옛날에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바꿨거든요. 예.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네. 의수를 그렇죠. 바꿨죠. 예.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뇌가 고장이 났다, 뭐 뇌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아예 그냥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혹은 뇌에다가 요즘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척수신경이 다친 환자들한테 지금 그 신경을 이어주는 대신에 이어주는 건 불가능하니까 예. 이런 팔이나 다리에 이제 근육에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네. 보낼 수 있는 예. 이런 거를 이어주는 그런 게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꽤 성공적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의 문제는 요약을 하면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을 요약을 하면 뇌가 인간 존재의 본체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디지털라이즈가 된다면 예. 그럼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죠. 그 이전 단계의 문제들은 사실 SF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브 장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그렇죠. 거긴 해요. 예. 뭐 디지털라이징화 된다는 얘기도 결국은 그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예. 같은데 다른 세계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주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나 변주긴 하지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걸 진짜로 기술로 구현을 한다 그러면 물론 사실 이게 구현이 된 거냐 안 된 거냐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그렇죠. 될 겁니다. 될 거긴 한데 이제 그 얘기는 지난번에 좀 나왔으니까 구현이 돼봐야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예. 이게 단순 복제인지 정말 이동인지. 예. 근데 저는 별 차이가 없을 거란 쪽에 한 표를 던지는 파이고 예. 사실은 이쪽이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인공지능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나올 텐데 보통 인공지능주의자를 강, 약 둘로 나눠요. 요즘은 이제 중간 단계도 있습니다만 근데 강 쪽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능 혹은 인간을 초월하는 수준의 지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강 쪽이고요. 약 쪽은 약 인공지능주의자는 뭐냐면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소프트웨어로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됐건 미래학자가 됐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제 입장 같은 경우는 강인공지능주의자 쪽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기계 공학으로 인간의 의식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 아마 생명도 만들어낼 거다, 인간은. 이쪽 입장인 거고, 그렇지 않고 생명이나 인간의 정신 혹은 영혼에는 무언가 공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요소가 있다.
그거를 뭐 많은 분들은 영혼이라고 부르고 싶으시겠죠. 예, 그리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쪽이 이제 대략 약 인공지능주의자 쪽인 건데,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저와 한동진 작가님이 얘기한 입장은 강 인공지능주의자 쪽 입장에 가까워요. 예. 그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의 인공지능이냐? 예. 뭐 그거를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이 말하는 거 튜링 테스트 있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코카콜라 블라인드 테스트. 예. 펩시랑 코카랑 두 개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뭐 어떤 게 코카콜라 같아요.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구분할 수 없으면 예. 코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구분할 수 없으면 인간이다 이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몇 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이게 어떤 인간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냐에 사실 약간의 말장난이 있어요. 현재는 아마 제가 알기로 성인 버전, 성인 수준의 사람을 흉내내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6세 정도의 그 아이라고 정도거든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 강 인공지능주의자와 약 인공지능주의자들 간에는 용어가 완전히 통일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능의 정의도 사실 상당히 다양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인공지능이라 그랬을 때는 지능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지. 이게 보통 이제 IQ 검사 같은 거를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IQ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부분만 그렇죠. 측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지능이 높다 낮다고 일괄적으로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책 앞에를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 어버리진들이 오히려 교육받은 백인들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똑똑하더라. 근데 IQ 테스트 검사를 맡아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파에 나와 있는 사람이 왼손을 들고 있는지 오른손을 들고 있는지조차도 구분을 하기 힘들더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심리학 책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 그러니까 현대 문명, 인류가 만들어낸 서구 문명에서, 그렇죠? 서구 문명에 나와 있는 아이콘을 얼마나, 상징을 얼마나 학습하느냐의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진짜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되게 좁은 정의가 될 수 있는 맞아요. 거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혹은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디지털화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명제 두 개는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크로스가 되는 명제인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능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인간다움이라는 요소를 지능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 두 개를 서로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간다움은 또 뭐예요?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이점이라고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이 있대요. 그 구글 창업자께서 쓰셨던 그 책. 이게 뭐 엄청 SF 쪽에서도 되게 유명한 용어인데, 그 점 넘어가면은 진짜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러니까 발전한다. 정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사실 기술적인 싱귤러리티에도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즈 와일드.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따라잡고 넘어서는 순간을 특이점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인간처럼 사랑도 느끼고 뭐도 느끼고 우정, 의리, 배신 이런 거, 절망 이런 걸 다 느끼는 인공지능이 탄생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지능 지수만 높으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지능 지수라고 얘기하는 건 연산 속도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다르지. 지능 지수만 높아진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지금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물론 저희가 지금 다룬 건 어디까지나 이제 서브컬처라든가 미디어, 엄격한 과학적인 용어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중들도 아마 보통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아시모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시모프의 바이센터니얼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체 완성을 인간에서 그걸 본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시모프 소설에 나오는 로봇은 그 로봇 사문칙을 제외하면은 정신 자체는 이제 인간에 가깝죠. 완성된 인격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실 그 책에서.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모프 단편 소설이 됐건 장편이 됐건 거기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로봇 중에 올리버라는 로봇이 있는데, 데닐 올리버. 근데 보면은 사실 아시모프 소설에 나오는 그 다른 등장인물들도 좀 많이 감정이 결여돼 있는 편이긴 한데, 그 올리버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 묘사는 거의 전혀 없잖아요.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아시모프가 사람을 잘 묘사를 못해요. 표현을 로봇은 고사하고.
언젠가 아시모프 감정 표현 자체가 선생님도 없지. 아시모프 선생님도 한번 조리돌림 할 텐데. 예, 조리돌림 하기 제일 좋은 양반 중에 한 양반이죠. 저기 아시모프가 부셔.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개념은 뭐 그때 얘기하겠지만 다른 인종이잖아요. 그리고 하인의 서번트의 다른 이름이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요거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지만 예. 말로 딱 짚기가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긴 해요. 예, 예. 서번트, 그러니까 좀 인종적인 입장에서 서번트를 다시 한번 창조를 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다른 예, 얘기고,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물 건너 가지고 일본이라던가 좀 예. 다른 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감정적인 게 빠지면은 인간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네. 참고로 저는 예. 말씀하세요. 창규님하고 좀 입장이 비슷한데 감정이라는 게 과연 인간적인 걸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뭐랄까,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좀 무릅쓰고 예.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성 중심주의적인 생각이라 그러는 것은 그 뿌리가 엄청나게 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성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은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게 신학적인 어떤 뭐랄까 신학적인 어떤 힘 그거를 받게 됐던 것은 저 때 그러니까 그 교부 철학자들과 그 사람들의 논쟁 때부터거든요. 인간은 이성으로만 신은 순수하게 이성으로만 만들어지고 정신으로만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중에 이제 그 데카르트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데카르트류의 사람들이 뉴턴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물체가 있는 거를 이제 악으로 간주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동시에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어라고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기계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제를 했던 게 감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동물들도 감정이 있고 기계도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데 인간은 감정을 제어할 줄 안다 그런 거였어요. 네. 근데 현대의 그 어떤 심리 난 뇌과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듣는다 그러면은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극단론의 입장이기도 해요. 예, 요즘은 또 사실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쪽이. 그러니까 그쪽 태도가. 이성이 존재하기 전에 감정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성이 존재하기 전에 그 감정이 존재하기 전에 육체적인 그 요구가 있었다. 그게 뭐 호르몬의 분비라든지.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누구지? 그 칼 세이건 그 양반 하신 말씀이 학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그 특이한 자신의 지위가 특이하다고 생각했지만 동물과 점점점 같아진다는 걸 깨닫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인간 다음은 뭐고 기계 다음은 뭐고 이런 식의 논의가 답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너무 답이 당연한 나오면 더 얘기고. 이상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냐는 거죠. 결국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의미로는 사실은 터널 공사하는 들이라고 비슷하다고 봐요. 뭐 그 사람이 만든 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되게 적합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뭐 네. 자동차가 됐건 뭐 네. 드릴이 됐건 뭐 아니면 뭐 저희 벽에다가 뭐 나사 못 받는 그 전동 드릴 같은 것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사실은 당분간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말하면 당분간은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인간을 모사한다기보다는 예. 모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알파고도 어떤 의미로는 좀 그런 건데. 나 이제 뭔 얘기인지 느낌이 네. 좀 온다. 저기 뭐야 프로그래밍 첫 수업할 때 네, 그러죠. 프로그래밍 첫 수업할 때 코딩해가지고 어떤 결과값을 내게 하시오 그러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 한글 문서 띄우고 난 다음에 오 해가지고 인쇄해서 제출하는 그거죠. 어쨌건 중간 과정은 어쨌건 예. 결과가 비슷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튜링 테스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네. 거예요, 사실은. 예. 과정은 정말 인공지능이고 인간을 모방한다라고 하면 일단 뇌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게, 지금 그 예. 과정은 생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말씀하셨던 게 존 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존 설이라는 분께서 중국어방의 논증이라고 하는 식으로 태제를 붙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갇혀 있는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는 중국어와 관련된 책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중국어로 뭔가 질문을 하는데 나는 그 중국어의 뜻을 모르지만은 문법책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중국어로 된 그 글자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얘는 중국어를 할 줄 아네? 피드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가 되네라고 믿겠지만은 예. 그분의 입장에서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갇힌 분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심심이? 보단 좀 낫겠죠. 심심이 혹은 시리가 우리말에 대답을 하고 똑바로 대답을 한다고 얘가 저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능이 실제로 존재하고 영혼이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영혼이라는 단어에 딴지를 좀 걸고 싶지만 아니, 일단 뭐 넘어가도록 하여간 하죠. 뭐 우리가 예. 생각하는 뭐 그런 예. 부분들. 일단 인공지능조차도 아니지 사실은. 그건 이제 뭐 강인공지능이라고 본다 그러면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한스 모라백 그리고 난 다음에 민스키 이런 분들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걸 PC에 완벽하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뜨냐면은 의식이 뭐냐, 이 지능이 뭐냐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게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진짜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거예요. 무슨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걸 떠나서 그저께 한마디 하셨죠. 예, 기계가 우리 몸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그랬다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면 그 우리 몸이라는 거에는 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기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라인이 필요하지 않고 뇌에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초소형 랜카드 꽂아가지고 바로 뇌에다가 뇌 성애자야. 왜 못 꽂고 싶어? 아니 그걸 어떻게 무시를 못하는 게 인간의 신체 조직과 인간의 신체 기관이라는 건 뇌와 신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팔을 잃은 분이 그 의수가 필요하다 그래도 신경이랑 기계를 연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디지타이즈는 필요한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아는 분 중에 엄청나게 편찮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던졌죠. 이제 세상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 뭐 그 아픈 부분만 어떻게 좀 빼가지고 다시 조립해서 다른 기계로 좀 대체를 하면 더 건강해질 텐데 뭐 이제 이런 농담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그게 진심이었어요. 예. 그분이 진짜 그러지 않고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예. 그다음에 장애인과 정상인의 구분 예. 이런 것들은 저는 빨리 기계화가 돼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뭐 팔이 문제가 있다,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치죠.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네. 그거를 가진 집안에서는 진짜 뭐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학의 힘을 안 빌린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좀 뭐랄까 이건 어불성설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의식의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B급 SF물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사이버네틱스가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가상의 종교가 나와요. 전형적인 순수주의자들의 종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백신 안 맞는 사람들 있고 평평한 수혈 안 집으로 받겠다고 막 그런 순수주의자들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시 뭐 예를 들어 기계를 일부분 뇌에 이식한다거나 해가지고 다시 정상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치료법이 있다고 할 때 그것도 받지 말고 치매로 고통을 받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인간의 존엄성이냐?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뉴로맨서와 공각기동대가 그런 세계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소설들의 좋은 점이 그쪽이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심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 자연주의의 모습을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가 정말 잘 나온 대중매체가 그 은하철도 999. 그렇죠. 거기 기계 인간들이 악당으로 많이 나오죠. 완전 뭐 엄청난 끔찍한 악당으로 나오죠. 뭐 공감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거기 기계 인간들 거의 대부분 소시오패스로 나옵니다. 그렇죠. 사이코패스. 사람을 사냥해요. 진짜 말 그대로. 인간 사냥꾼들이죠. 그래가지고 그 테츠로도 자기가 그 기계 인간이 되고 싶었지만 인간성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그걸 버리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이분화시킬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공각기동대나 뉴로맨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주고 있거든요.
뭐 물론 작품 내에서 공각기동대는 토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좀 대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뉴로맨서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밥 먹는 것만큼 자연스러웠잖아요. 뉴로맨서 소설에서. 뉴로맨서는 이미 일상생활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데 예. 그래도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그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사부가 그 디지털라이징화된 사부가 예. 이러지 마라고 한마디 하잖아. 주의. 지금부터는 소설 뉴로맨서에 대한 많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듣기 싫으신 분은 30초 뒤로 넘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간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 은연중에 좀 입장을 드러낸 참고로 거 말해서 아닌가? 그 이러지만은 소설에서 실제로 모호하게 나왔는데 음. 아마도 뉴로맨서가 예. 사부로 변장을 해서 예. 해킹 그만하게 하려고 좌절을 시키는 시도 중에 하나인 걸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하여간 그거는 해석의 영역에 따라 좀 다르니까. 맨 마지막에 사이버스페이스 내에 죽은 여자친구 모습도 뉴로맨서가 넣은 것이고 얘가 해킹을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뉴로맨서가 넣은 거예요. 편집이 넘친다. 삐리리 계속 나오겠다. 근데 재미있게도 말이죠. 그 MIT의 인공지능 연구소 공동 설립자인 마빈 리 민스키 박사는 이 양반의 목적은 PC에다가, 그러니까 PC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컴퓨터에다가 의식을 완벽하게 다운로드를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고. 저는 가능하다는 쪽에 네. 무조건 한 표. 저도. 그게요? 의식을 다운로드. 그러면 여기저기가 또 바뀌는 거야. 그 왜냐면- 다운로드 받은 의식이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네. 그건 그게 뭐냐면 이게 용어가 자꾸 혼동이 되는 건데 예. 사실 다운로드라고 하면 우리는 예. 그러니까 다운로드 자체가 우리가 흔히 받는 다운로드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데이터 복사잖아요. 네. 그쵸. 그럼 저기서 의식 다운로드 한다는 것도 복사라고요. 근데 아마도 의식을 완벽하게 다운로드 한다라고 하면 예. 뭐 제가 비록 공대 출신이긴 해도 저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육체 쪽에서 오는 신호 기타 등등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과 뇌가 육체 쪽으로 보내는 신호들 있죠. 예. 그것까지 전부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완벽하게 정말로 의식처럼 기능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야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는 재미있는 시도? 그러니까는 컴퓨터 영상 안에서 예. 진짜 생명이 뭔지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 노력했던 그 흔적들이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거는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카피를 한 분들은 그것은 진짜 생명이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진화의 시간을 오래 지나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의식체로서 적용이 가능할 거다. 그러면은 의식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용이 됐지만 그거 자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날도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예. 당연히 올 거고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빨리 걔네들이랑 놀고 싶어요. 전. 아니 그건 한동진 작가님한테 어울리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논다는 게 한동진 씨처럼 그런 식으로 논다는 게 아니지. 내가 뭐 어떤 식으로 놀 것 같은데? 딜도식으로 논다는 게 아니지 한동진 저 씨처럼. 1편단심 2D. 3D에 관심 없다니까. 한동진 작가님의 그 결혼이 늦어져도 이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다니까 자꾸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간다 그러면 얘기가 되게 재밌는 논의들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김창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식도 언젠가는 완전히 복사가 될 거고 그런다 그러면은 의식 그리고 주체성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자아 정체성 그런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런 결론으로 가지 않죠. 그러면요? 이를테면 뭐 지금 의학적으로 시도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러시아에서 예. 그 근 위축성 질환에 걸린 그 청년의 머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 그 몸통에다가 이식하려는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수술은 오래됐어요. 예, 되게 전통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잠깐 세 가지고 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저 해리 화이트 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197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원숭이 2마리의 저걸 바꿨어요. 우리는 머리 교체 실험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전신 교체 수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이제 입장의 차이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이 더 명확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 몸을 완전히 다 바꾼다고 얘기를 한다.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신문에서 가까운 데 좀 나왔던 얘기가 있던 거고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제 견해는 창규님하고 좀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게 어떤 유럽 철학자가 그랬을 거야. 내 영혼은 왼쪽 관자놀이에서 오른쪽 관자놀이 사이에 있다. 예. 내가 말하자면 내가 내 몸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주요 기관은 바로 뇌예요, 사실은. 뇌가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질문이랑 대답이 막 섞여서 그런데 네. 좀 섞였어. 그러니까 그 육체와 그 뇌 조합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가는 거지 사실은. 그 아이덴티티의 정의라고 하는 네, 거에서도 네. 조금 되게 많이 네.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한통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이제 뭐 영혼이 디지타이즈가 다 된다. 의식, 그러니까 뭐 주체성까지 디지타이즈가 된다. 그 존재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그러면은 여성 사이보그에 들어가가지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된다. 딜도를 들고 네. 뭐 들고만 있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예.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 그 사이버라고 불렸던 뭐 사이버라고 말하기는 조금 지금 뭐 진부하고 유치한 용어이기도 하고 완벽하게 맞는 말도 아닌데 지금은 이제 의미도 달라졌죠. 인간의 뇌에서 그 기계로 연결하는 그런 건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온라인에서의 가상 자신의 아바타들이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 여기 있는 껍데기는 내 주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 선언문이라든지 그런 좀 얘기도 유행했었죠. 예,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럼 어떤 게 진짜 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가 가능하다고 근데요.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사실 나, 예. 자 이런 개념도 조금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실제 그 뇌를 구성하는 뇌는 아니던가? 하여튼 인간의 신체를 구성하는 피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세포들 있잖아요. 예. 이거 2년 지나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페르세우스의 배 같은 거지. 예, 그렇다면 아이곤호, 그렇다면 이아손인가 뭐가. 예.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하고 정신으로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 육체라는 것도 2년 전만 해도 이 육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2년 전과 다른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계도가 같은 설계도의 기준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자, 제 목을 잘라서 다른 사람 몸에 붙였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뇌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물질. 감각의 경험 있죠. 예. 이전 몸의 감각의 경험에 고다음 몸의 감각의 경험에서 경험이 그냥 늘어나는 것뿐이라고요. 물론 뭔가 다른 껍데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약간 이상하게 느끼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이라는 건 경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몸을 바꾸면 아마 육체 경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삶은. 신경이 제대로 이어지는. 예. 드래곤볼 기뉴 특전대에 답이 있는 거네요. 예.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물론 이제 이건 SF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이용을 하죠. 예. 국내에 나와 있는 아까 제가 사이버펑크 유행은 다 지났다고 했지만 예. 본격 사이버펑크물이 뉴로맨서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얼터드 카본이라고 하는 얼터드 카본? 예. 대체된 탄소? 바뀐 탄소. 동위 원소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원소 하나에 여러 가지 네. 동위 원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탄소가 뭐냐면 바로 유기물 이루는 기본 요소잖아요. 기본 원소잖아요. 예. 근데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냐 하면 예. 여기서는 아예 엄청 먼 미래예요. 얼터드 카본은 엄청 먼 미래고 예. 여기는 죄를 짓잖아요. 그런 감옥에 몸뚱아리는 안 들어가요. 정신만 들어가요? 예, 정신을 칩에다가 이거는 카피가 아니라 무브예요. 무브를 시켜서 정신에 넣어가지고 칩에 넣어가지고 칩만 가둬요. 그리고 이 몸을 어떻게 하냐? 냉동시키나? 아니, 이 몸은 석방돼서 나온 사람이 써요. 오, 이거 재밌는데요? 예, 아예 그냥 그릇이에요, 육체는. 그런 소설의 경우에는. 그럴싸한. 예. 그래서 거기 제가 그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뭐가 나오냐면, 나는 분명히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었는데, 이 몸에 들어와서 골치 아픈 일을 당하니까, 왜 이렇게 담배가 땡기지라고 하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개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18편에 보면은, 아들의 육체에 아버지의 의식이 다운로드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공각기동대 극장판에서도 이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의식이 같이 다운로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탠드얼론 컴플렉스에서는 무승부 아니면 의식의 손을 들어줘요. 육체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김창규 작가님 말씀하시는 쪽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육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쪽이라도 봐도 되겠네요. 뭐 섞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작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기 이런 거 나와요. 나중에 예. 혼자 일당백으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 정신을 복사를 해요, 주인공이. 그래갖고 걔한테 예. 너는 네트워크의 세계로 들어가서 해킹을 담당해라. 나는 여기서 총질을 하겠다라고 둘이 그러니까 본인을 둘로 복사를 해서 둘이 공동 작전을 펴고 예. 다 해결이 됐어. 예. 그 다음에 너랑 나 둘 중에 하나 지워야 되는데 누구 지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냐하면 갈라지는 시점까지는 모든 경험이랑 기억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자라는 말이 나와. 근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매우 좋아하는 작품인 6번째 날. 예, 아놀드 슈왈츠네거 나왔. 근데 6번째 날의 엔딩도 그냥 따로 살 필요가 합칠 필요 없다. 따로 살자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도 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얼터드 카본에서는 예. 실제로 동전 던지기로 정했는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일단 정해놓고 나면 이쪽에 델타 분량의 기억이 있고 왼쪽이 그러니까 1번한테 델타 분량의 기억이 있고 2번한테도 델타 분량의 기억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것만큼만 경험을 여기다 이렇게 쌓고 나서 얘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연구와는 조금 동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들어가려 그러면 좀 양자 컴퓨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또 양자극 쪽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른 작품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어쨌든 고유성 문제라서. 약간 고유성. 진짜 1화부터 떡밥을 신나게 던져놓는. 그러니까 왜 복제일 뿐이지 사실은. 예. 디지털적인 복제는 무브가 아니잖아. 아까 그게 얘기한 왜 것처럼. 그러냐면은 입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복제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예. 원래는. 왜냐하면 입자의 상태, 모든 상태, 입자의 모든 상태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입자의 본질이거든요. 예. 근데 본질을 두 개를 만들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입자 두 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완전히 같은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것만 해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본질에 포함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소설이나 이런 데서 편하게 복제, 다운로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하다못해 어떤 입자 하나의 가속도만이라도 다를 거거든요, 분명히. 또 인간이 입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얘기한 가능할지도요. 그런 거 한 사람의 뇌에 또 딴 사람의 정신이 이식된다. 사실 말이 좋아서 이식이지 그 정신분열증 아니야 그거. 근데 그러니까 다중인격을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에 해야 될 얘기인데 자꾸 언급을 하는 거는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잠깐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실까봐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예. 양자의 상태를 완전히 알 수 없으면 예. 텔레포테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참고로 텔레포테이션 가능합니다. 지금 실험으로 해놨어요. 근데 매우 예. 작은 단위에서만 근데 가능하니까. 기본 원리는 같거든요. 즉 예.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는 의미의 아는 건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알아요. 예, 그 정도만요. 몇 가지 좀 자료를 가지고 조금 찾아볼 만한 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한스 민스키와 같은 입장을 가지는 죄송합니다. 마빈 민스키 박사와 같은 입장을 가졌던 한스 모라벡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셨어요. 이분과 함께 그 로드니 브룩스 두 분이서 이제 계속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모라벡 같은 경우에는 의식 자체가 존재의 본질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분이고 로드니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어요. 둘 다 MIT 공대에서의 룸메이트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막 서로가 이제 비판하고 가는 그런 관점들이 나오죠. 지금도 한스 모라벡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의식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컴퓨터로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인공 신체가 완벽하게 재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언젠간 그분 말씀 그대로라 그러면 탄소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모든 생명체들 그 기반 생명체가 완전히 종말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빨리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두 분이 받아들인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라벡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컴퓨터라고 치면 이제 CPU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고 과정에 중앙 처리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로드니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니다. 인간이 말단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말단의 행위의 연속이고 그거에 대한 집합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곤충까지 만들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인간과 곤충이 진화 전체의 시간으로 봤을 때 곤충에서 인간이 나온 시간은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95%의 시간은 우리가 지능과 의식을 공유했던 시간이다. 이 생명체로서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주제로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재밌는 논문을 하나를 봤는데
그 인간의 영혼과 의식이 디지타이즈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한테 다 엿을 매겨버리는 어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예. 많아요. 양쪽 입장이 다 논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심리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뭐 진화심리학이요? 예, 진화심리학과 그 의학을 결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풀어쓴 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해요. 디지타이즈가 되는 거랑 인간의 세포가 들어가서 신경 전달되는 거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입장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쪽 입장이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저쪽 입장이 마음에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일 테고요. 그런 거지 뭐 이제 기계 인간이 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있는 게 좋으냐 이게 뭐 그런 선택관이 좀 다르지. PR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썼던 청탁을 받아 썼던 모 단편에 어떤 대사를 넣었냐면 뭐 단편이에요. 그냥 써요. 얘기하세요. 기계로 돼서 완전히 그냥 우주에 뭐 저기 초강속 통신하고 이런 종족이 인간의 마지막 최후 생존자를 만나요. 만나서 야 얘네 어떡하지? 저기 미개 핵 우리 마더 AI가 여기 청소하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랬을 때 주인공 말하자면 외계 AI 생명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다 살 권리가 있다. 얘네도 기계다. 인간 보고요. 그러므로 얘네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대사를 해요. 예.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이기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요.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해. 아니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딴 데로 새는데 그 1947년에 떨어졌다는 로즈웰 외계인이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일로 튀는 거지? 네, 그 로즈웰 외계인의 그 음모론의 얘기를 하면은 로즈웰 외계인 가설에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가 지적 생명체다 가설이 있었는데 이게 초기 가설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얘네는 안드로이드다 가설이 되게 설득력을 얻어요. 아, 그랬죠. 네, 그 안드로이드다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데 이 가설이 나왔던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그 알만한 분은 아는 그 코로소 중령. 그러니까 자기가 외계인 로즈웰 그 작전의 그 진두지휘를 하고서 그 중심 인물이었다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는데 하이퍼스페이스를 가려면은 뭐 내장기관 따위는 필요가 없어야 되고 그랬는데 해부를 해보니까 별로 없었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 아니 뭐 그렇다고 이게 로즈웰 그거는 사실 이 미스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미스터리도 뭣도 없어요, 사실. 재밌어. 약간 그 얘기. 나중에 이건 분명할 거야. 하이퍼스페이스까지 안 나오더라도 인류가 우주로 진출을 하려면 반드시 100%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사이버네틱스로 육체를 교체를 해야지만 사실 유의미한 우주 진출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주장을 해요. 1982년작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에서는 젠트라디가 그렇게 만들어진 인류라는 설정이 사이버네틱스는 빼고 자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 초에 쓰여진 그 화성의 프린세스 같은 거에선 잠자고 깨어보니 화성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즈.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해 가지고 함께 좀 보실 만한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미가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은 케빈 워윅이 쓰신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라는 책입니다. 뭐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몸에다가 칩을 박아가지고 뭐 자동문 열리는데 그 버튼 누르는 것도 귀찮아서 몸에다 칩을 이식한 분. 그리고 난 다음에 김문상 선생님이 쓰신 로봇 이야기라는 책인데 요거는 좀 부피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 커즈와일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구글의 그분. 뭐 특이점이 온다, 마음의 탄생 같은 이분이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조금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레이 커즈와일 같은 분은 조금 뭐랄까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능가하는 개체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낙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뭐 그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뭐 로봇 이야기 할 때 다시 한번 좀 다뤄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급진적 진화. 조엘 가로라고 하는 분의 급진적 진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참고를 한 책은 캐서린 헤일즈의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라는 책인데 이 책은 들어가시려면 마음의 준비를 매우 단단히 하고 진짜 이거는 매우 어렵고요. 뭐 노벨 문학상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학술서예요. 이 책은 진짜 학술서예요. 문화평론과 철학평론 그거를 다 모아놓고 근데 책이 99년에 나온 책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술서라서. 2005년에 번역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조금 보시면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이 코너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뭐 외계인 얘기해 가지고 한번 줄창나게 한번 해볼까요? 외계인 얘기를 정말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려면 1년을 꽉 채우고도 남아요. 남는데 그걸 줄줄이 하면 듣는 분들이 과연 재미있을지. 그냥 막 게스트도 좀 불러오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처럼 한번 해보죠. 예, 공각기동대처럼 메인 테마는 외계인인데 예, 예. 중간에 저기 뭐야 그 비중은 더 다른 얘기를 더 많이 예, 넣고 해. 하여간 뭐 여기 3명 중에 1명은 외계인일지도. 2명일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사실은 이 방송 자체가 음모 방송이라. 뭐 음모론 얘기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 하면 괜찮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딱 던지면서 한번 방송 얘기를 좀 끝내보죠. 자, 세 분 있는데 일단은 김창규 작가님부터. 예. 나의 의식이 완벽하게 기계화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김창규 작가님은 어떻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보조 배터리에다 백업 엄에 몇개 좋은 거 이런 준비해두고. 오면 좋은 거. 단, 네. 그 과정이 성공률이 높고, 네. 그 다음에 의료 보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할 겁니다. 1회 시술 3,700원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거구나.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는 완전 기계화는 아니지만은 그 뭐지 전신 이식 수술이 한번 나오죠. 예, 예. 러시아에서 머리만 빼고 예. 맞아요. 그 좀 뭐 역사가 좀 오래된 수술이긴 합니다만. 아니 옛날에는 그 원숭이 가지고 실험 그 했던 예. 적을 예, 성공을 70년대 했었는데 그거 그것도 했었죠. 생존 기간이 길진 않았고 이번에도 길진 않을 거예요. 고 박사에 대한 묘사가 그 2008년에 나왔던 엑스파일 극장판 2편 나는 믿고 싶다에서 그 박사가 실험했던 사진이 잠깐 나와요. 좀 거의 문도가 내지. 그 대가리 그 저기 뭐야 몸통 하나에 저기 대가리 2개 달린 개를 만든다든지 진짜로. 예. 케르베스. 아, 그건 3개인가? 세 개. 2개까지는 성공을 해요. 근데 걔가 일주일인가 보름 살고 예. 죽죠. 예. 그럼 한동진 작가님은 어떤 생각? 그런 기회가 있다 싶으면 안전한 기회다 그러면. 안전하다. 예. 좀 혹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어떤 타협점이 존재하잖아. 대략 내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육체가 거의 다 고장이 날 때쯤. 그렇지. 그때까지 본전을 다 뽑아먹고 나서 간다. 이런 타협점이 그렇지. 존재하긴 하죠. 그 뭐였더라? 아르곤호인가? 그 페르세우스의 배라고. 페르세우스의 배 그게 아르곤호. 되게 유명한 얘기. 아르곤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네 시조를 그 페르세우스라고 여겨가지고 페르세우스가 타고 온 배를 갖다가 보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무로 만든 배잖아. 이게 네. 썩잖아. 네. 그래서 썩은 부분을 나무를 계속 조금씩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롤랑 바르트가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 과연 얘기를 이게 하죠. 페르세우스가 예. 타고 온 배가 맞는 거냐? 예. 그 롤랑 바르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던져요. 이 배가 그 배가 맞냐? 그런데 이거는 뭐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남 대문이 그남 대문이 맞냐? 그쵸. 홀랑 탔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예로 든 몇 가지 예시들은 예. 사실 양쪽 진영에서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자기 편한데. 신성한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그렇지. 있는 얘기라서. 네. 예. 그렇게도 볼 수가 예. 있겠네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다. 근데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세포가 하는 건 바뀌든 뭐 하든. 그렇지. 본질이라고 하는 허상이다. 뭐 이를테면 내가 기계로 된 육체에 들어가서 그게 딜도가 된다고 해도 이것이 만약 설 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는 거 아닌가? 1988년작 로빈 쿡 소설에 브레인이라는 소설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여성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데 그 기술이 모자라니까는 뇌사한 여성의 뇌를 뽑았는데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런 소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그 오르가즘의 강도를 점점 강한 거를 요구하는 그런 그 의학 스릴러 소설이 있었어요. 아, 스릴러예요? 아니 로빈 쿡 소설은 대부분 아는데. 재미는 있어요. 그 순간만큼의 재미는 보장을. 지금 보면 모르겠는데 뭐 90년대 느낌으로는 덮고 나면 잊어버리는데 네. 읽는 순간만큼은 재밌는 것들이 있죠. 예, 뭐 하여간 그런 소설. 괜찮지 않아요? 수학 문제 하나 풀 때마다 괜찮네. 수학 문제 풀 때마다 야매 때 한 번씩. 야매떼. 김호치 한 번씩. 뭐. 야, 그러면은 뭐 대한민국 수학 강국 되겠다. 애들 막. 저기 수학 강국이 문제가 아니라 일찍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계로 들어가야죠, 애들이. 뭐 개인적인 소망인데 저는 그냥
저 욕망이랄까? 네. 저는 김창규 작가님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건강하고 영원히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젊고 건강하게 영원히만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무슨 방법이라도 타협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그 아마- 솔직한 욕망은 그렇겠죠. 아마 맨 처음에 몇 사람이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별 이상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면 의외로 수요가 폭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진짜로. 그때까지 인류가 존속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아니, 좀 다른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 저는 그게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인류 인구 증가를 막을 수 있는 길도 된다고 봐요.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 지구 자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인구라는 개념 자체도 좀 달라지긴 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2세를 무리해서 낳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2세를 낳아서 2세가 영원히 산다 그래도 뭐 걔가 딱히 뭐 난 내 이 삶이 좋아 그럴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하여간 재밌는 세상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되게 많이 드는데 그리고 다양한 세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살아서 그거 볼 수 있을까요? 봤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 근데 저거는 재밌을 것 같아. 클럽 가가지고 여자가 열나 이뻐서 꼬셨는데 이쁘게 생겼네 귀엽네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320살 그러면은 뭐 이쪽이 680살인데 또. 아니면은 뭐 저기 20살짜리가 딱 꼬셨는데 320살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나이라고 하는 위계 질서가 확 사라질 수도 일단 있고. 이제 맞짱 뜨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재밌는 세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상력들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풀어놓고요. 앞으로는 진짜 외계인 얘기, 음모론 얘기. 썰 풀 것 열나 많겠다. 이게 오늘 해보니까 이 세 사람이 최소한 사이버펑크 쪽에서는 약간 취향이 비슷해. 이게 내가 다음부터는 좀 다른 쪽 취향을 연기를 해서 뭐 반대편 입장을 해볼까? 됐어. 그건 내가 할 거야. 그래?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렇게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에게서 같은 생각은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제가 강의를 가끔가다 대중 강의라거나 예. 아니면은 목적을 갖고 뭔가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 질문을 해요. 방금 예. 던지셨던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하겠다는 분 거의 없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돼요. 훨씬 낫네.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발기불능의 치료가 있다고. 아니에요, 알았어. 그건 이미 비아그라가 훨씬 싸고 괜찮은 대안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좋아. 저기 왜 경험 있어? 저기 좋아. 비아그라가 할 수 없는 여기 특장점이 하나 있어. 뭐? 저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그래 딜도는 이제 내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지. 자, 여기서 또 우리는 숨은 걸작 페넌트레이터라고 하는 페네트레이터. 우리 한국 번역명 터보레이터. 야, 그게 비디오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땐 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었지. 참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그러니까 사실 사이버펑크의 근원을 신화까지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SF 쪽에서 보면 선구자적인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요. 많이 회자되지 않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지금 읽어보면 저는 이제 원서를 가끔 읽는데 지금 읽어보면 촌스러워서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러지만 어딘가 사이버펑크의 본질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소설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영화 같은 경우 SF라고 보기 애매한 호러물 중에 론머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봤어요. 92년작. 이 론머맨은 피어스 브로스넌. 반드시 엔딩까지 한번 보세요. 영화 약간 조악한 면도 있고 CG도 지금 보면 촌스럽지만 괜찮은 영화. 마지막 2분이 진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입장이나 이런 낄낄거림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해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뭐 공각기동대하고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론머맨은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그게 스티븐 킹 원작일 거예요. 썼던 그 잔디 깎는 남자였나? 뭐 그랬던 번역일 것 같은데. 정말 마지막 이분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면 안 짜릿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또 그게 많이 차용이 됐어요. 그 모티브가 그래서 그 사이버펑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을 타니까 그 유행을 타고 만들어진 영화 중 하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킹이 영화가 된 걸 보고 난 다음에 내 소설은 저렇지 않은데 라면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너무 그 당시에 사이버펑크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론머맨은 한 30대 이상 되신 분이면은 그 영상의 클립은 몇 번이고 보셨을 거예요. 네. CG 클립은.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묘하게 생긴
기구라고 하니까 한동진 씨가 저기서 눈을 반짝거리는데 그런 기구 아니고요. 하여튼 묘하게 생긴 기계가 나오는데 이 기계는 아마 CF나 맞아요. 혹은 약간 한 20년, 15년 정도 된 영화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 많이 나왔죠. 예. 롬머맨은 진짜. 롬머맨, 야, 이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롬머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게 그 CG에서는 꽤 선구적인 영화 중 예, 하나였어요. 그리고 롬머맨은 게임으로도 2편인가 3편까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2편까지 나왔어요. 예. 롬머맨 게임이 그 영화 1편 뒷얘기잖아요. 네, 예. 야, 하여간 미국 애들은 한 번 나와주면 그냥 끝까지 봐요. 저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를 한동진 작가님께 넘기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수에서 이런 말을 하죠. 신체는 수천 년간의 퇴적된 진화의 최종 산물이다. 바꿔 말하면 육체가 없는 의식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자, 과연 이 신체를 우리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는 다음의 문제가 되겠죠. 더 깊은 얘기 여러분들이 광고를 많이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그리고 더 깊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다 마이크를 한동진 작가님께 넘기겠습니다. 가장 싸게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경을 잘 써드릴 수는 있습니다. 공대 오빠나 동네 형아는 조립만 해주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저희 디웍스는 부품의 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서비스해드립니다. 사장님 첫인상이 무뚝뚝해서 사람 좀 패게 생겼어도 아직 전과는 없는 분입니다. 그 무뚝뚝함은 이내 우직함과 신뢰감으로 바뀔 겁니다. 10년 전통 언제나 그곳에서 테크노마트 판매동 8층 강변 테크노마트입니다. B112호 디웍스 믿을 수 있는 선택 디웍스 택배 판매 받습니다. 02-3424-8480 02-3424-8480 자,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을 소개하는 지금 그들은 순서입니다. 작가님, 뭐 새로운 제품 뭐 재밌는 거 뭐 좀 있나요? 요즘 아무래도 제가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킥스타터 같은 거 많이 들여다보면 요즘 어떤 게 많이 뜨고 있냐면 예. 타이프라이터형 키보드. 이게 요즘 또 트렌드 중 하나거든요, 사실은. 뭐 기계식 키보드 그렇죠. 같은 기계식 키보드인데 예. 그 모양새가 이제 타이프라이터처럼 생긴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서양권에서는 노스텔지아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예. 꾸준히 킥스타터라던가 예. 이런 그 비슷한 이런 데서 계속 펀딩이 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게 또 중국에서 이제 이걸 뭐 흉내내가 좀 저가형으로 내놓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이패드에 끼워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죠. 야. 그것도 한 300달러, 그것도 처음에 한 300~400달러 했었어요. 그 타이프라이터용 키보드가. 예. 지금 보니까 한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 싶은 건 한 250달러? 지금 거기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좀 있으면은 10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 좀 있으면. 그거를 사가지고 타자를 치면은 윌리엄 깁슨이 된 듯한 사이버펑크를 쓸 수 있는. 예. 네, 그런데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예. 진짜 타이프라이터 같은 느낌을 주는 키보드는 사실 그 옛날 IBM 모델 M 키보드예요. M 키보드? 네, 모델 M? 이게 80년대 초창기 때 IBM이 만든 기계식 키보드인데, 예. 얘들이 80년대에 IBM PC가 처음 나올 때잖아요. 예. 그 당시엔 다 어차피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밖에 없을 때니까. 예. 근데 애들이 키보드를 만들면서 뭐에 중점을 뒀냐 하면 타자기의 타이핑감을 살려야 한다. 여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그거 네.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거 그래서 키 압력이 무진장 세요. 그 80년대. 그게 거의 70g이 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게 안에서 이제 스프링이 한번 구부러지면서 척컹 소리를 내는 방식. 네. 그래서 버클링 스프링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진짜 척컹 소리가 나요. 요 놈은.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80년대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잖아. 예, 예. 얘 지금 그거 쓰면 가벼워. 어? 이 스프링이 많이 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중고라서. 네. 그리고 그래도 세다 싶으면 좀 잘라내요. 스프링을 일일이 하나씩. 네. 그 매니아들의 세계는 좀 그래요. 뭐 청축 느낌이네요. 그렇죠. 청축하고는 또 좀 다르긴 하죠. 체리 청축 이런 거.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동진 작가님한테 그 키보드 특강 한번 자리 한번. 할 말 많죠.
저기 키보드와 정부의 음모에 관한 이런 건 안 돼요? 거기 음모가 개입할 게 뭐가 있지? 하여간 저번에 현실 세계의 여자 빼놓고는 다 얘기할 수 있는 분 같아요. 다 할 수 있다니까. 치킨 얘기도 할 수 있어, 치킨. 예. 그리고 바로 엊그제는 이제 그 애플에서 또 아이패드 9.7인치가 이제 리프레시돼서 나왔죠. 예. 속쓰리죠. 저 같은 사람은. 에어. 뭐 물건값 떨어지는 거에 당연하다고 믿고. 그렇죠. 그러고 버텨야 되겠죠. 예. 이게 보면 또 A9 칩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화면은 여전히 뭐 레티나 화면에 예. 이제 램은 아마 2기가 들어간 예, 게 아닌가라고 2기가. 지금 추측은 하고 있어요. 드디어 2기가가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다 2기가로 바뀌었거든요. 예. 폰도. 맞아요. 아이폰도 7 프로, 7 플러스? 거기서부터 이제 2기가 네.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사실 이게 메모리가 1기가냐 2기가냐 이게 차이가 꽤 큰 게 예. 응용 프로그램 입장에선 되게 커요. 왜냐하면 OS가 차지하는 용량이 꽤 있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여기서 한동진 작가님께서는 그 자신이 앱스토어에 그렇죠. 맥 예. iOS는 아니고 맥 앱스토어에 바로 저번 주에 등록된 따끈따끈한 그 이미지 뷰어 앱을 제가 올렸죠. 제가 만든 겁니다. 예. 이미지 뷰어라 그러니까는 참 엣지 뷰 2라고 엣지 그 이름은 여기 옆에 계신 김창규 선생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예, 한동진 씨가 주로 보는 만화가 어떤 만화인지를 그 앱의 이름에다가 제가 집어넣었죠. 엣지 있는 만화들을 보니까 일본어일 수도 있어요. 넘겨짚지 마세요. 이거. 모함이야 모함. 일본어로 엣지라 그러면은 헨타이가 변태의 모함이야.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모함이다. 모함이야. 내가 그 이름 툭 지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만 그때. 정체성을 찾으신 거예요. 단돈 이게 만화 보는데도 좋고요. 파일 브라우저를 내상해가지고 FTP에 맞다. 있는 만화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 각종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단돈 5.49달러밖에 안 합니다. 5.4. 지금 당장 구입하세요. 아무튼 아이패드 얘기로 돌아가서 그때 잡스가 죽기 전에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 이제 PC는 뭐 말하면 트럭 같은 게 되고 이제 컴퓨터의 위치는 저는 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예. 근데 뭐 아직까지는 덤프 트럭이 잘 굴러가고 있지.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키보드가 좀 커요, 사실은. 그건 인정해요. 뭐 서피스 이런 게 결국은 또 키보드를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 예. 업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선 사실 키보드가 생산성을 보증해 주거든요. 그렇죠. 분당 300타 정도로 입력을 못해요. 화면 가상 키보드로는. 그리고 휴대성. 뭐 어쨌든 키보드하고 모니터를 함께 들고 다니는 게 압도적으로 편하잖아. 근데 분당 300타 얘기해서 말인데요. 네. 특히 어린 학생들 스마트 터치폰에서 문자 입력하는 속도 보면 그러면 분당 300타 하는 키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못할 걸. 그거는 솔직히 나도 뉴 타입들이 있어요. 인정해. 네. 왜냐하면 이미 그 90년대에 지하철에서 엄지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랑 달리 물리 키보드가 아니고 네. 터치지만 터치인데도 거의 그 속도로 입력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해졌지. 그때 엄지족보다. 그 엄지족은 그때 화면에 키가 9개 있었잖아요. 네, 그거 예. 다다다닥 눌러가면서 했는데 지금 그 화면에 가상 쿼티 키보드로 다다다다다 할 수 있잖아. 신기해. 오타도 안 나. 그치?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조만한 것들을. 이게 바로 인간 진화의 방향이라니까. 응? 그 인간이 사실은 그 자기가 적합한 도구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들어서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사실은 도구에 사람이 맞춰서 진화하고 있어. 저 귀 아파. 너무 소리 지르지 마. 그런 것만 봐도 인간이 진화한다는 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뇌 쪽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뇌에 가소성이 있대요. 그래서 뇌가 10가지를 할 수 있으면 이 10가지를 처음엔 다 똑같은 수준으로 할 수 있다가 어떤 특정 일만 많이 하거나 특정 일을 좋아하면 뇌가 그쪽으로 바뀐대요. 그쪽으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한 작가님은 어느 쪽으로 바뀌었는지. 그렇죠. 머릿속에 딜도가 들어있는 거지, 이 사람은. 딜도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텐가 있잖아. 그쪽이 한국에 정식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텐가가 뭐예요? 몰라요, 저는. 뭐 뭔가 검색이 필요한 물건 같긴 하네요. 후방주의 해야 되고.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알아서 검색을 해보시고요. 예. 곧 국내 출시될 겁니다. 뭐 텐가 광고도 받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광고를 가르쳐지가 아니에요, 지금. 예. 뭐든지 받습니다, 진짜. 예. 텐가도 받고 딜도도 받고 다 받아야 돼. 예. 궁합이 짝짝 맞네, 이거 진짜. 시작할 때 19금을 붙였어야 되는 것 같아. 이미 늦었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저에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니까 광고를 받아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이게. 말로는 못 이겨. 예. 그리고 이제 그 애플 이어팟 있잖아요. 예. 콩나물 대가리. 네, 이게 지금 가격이 12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좀 10만 원대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21만 원이에요. 21만 원. 예. 여전히 많이 비싸고. 21만 원으로 해도 3주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지금 보통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예. 보통은 이제 그 두 개가 선으로 연결된 게 많이 나왔는데 예. 이제 그 이어팟이 나온 이후로 예. 지금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중국산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중국 분들은 배터리가 되게 거시기 하던데. 중국 분들 물건들이. 근데 사실 그 정도 크기면은 배터리가 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사고의 위험은 사실 좀 적다. 다만 이제 귀에 꼽는 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는데 사실은 쓰다가 이제 뭐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충전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귀에서 폭발하면 씨와. 좀 짜증나겠지. 그 짜증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이 폭발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뻥 하고 터지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타죠. 이제 네. 가고. 뭐 귀가 조금씩 뜨끈뜨끈하고. 뜨거워지다가 네. 그러니까 귀에 꼽고 있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겨도 금방 알 수 있을 테고. 근데 요즘 그 중국산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귀에 꽂고 자면요. 괜찮아요. 배터리가 오래 안 갈 것 같긴 한데. 건강에는 큰 문제. 아니 귀에 꽂고 자다가 불꽃이 슉 하면 이란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네. 요즘 보니까 그 가격이 10만 원대 이하. 지금 뭐 처음에는 제가 작년 말에 봤던 게 거의 7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한 5만 원 정도까지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좀 있으면 아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비쌀 건덕지가 없거든. 사실 배터리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거는 뭐 쪼만쪼만한 개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쪼만쪼만한 개발사들이 이미 다 돼 있는 칩을 갖다가 예. 블루투스 칩셋 회사에서 다 사가지고 와서 쓰거든요. 거의 뭐 프로그래밍도 거의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갖다 쓰지. 그래가지고 이쪽은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어팟 말고 좀 저렴한 대안을 찾는 분들은 예. 조금 이건 기다리시면서 예. 좀 합당한 가격에 예. 괜찮은 음질의 제품이 나올 때까지 좀 서칭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블루투스가 뻔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그 SBC 코덱 지원하는 놈은 음질이 FM 라디오 수준이에요. 사실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블루투스는 별로 안 좋다, 네. 음질이. 예, 기본 코덱은. 아니 요즘엔 좋은 코덱들이 많이 나와서 괜찮아요. 근데 AAC나 APTX 같은 걸 써야지 음질이 예. 괜찮거든요. CD 음질이 나와요. 하여간 돈 주면은 좋은 음질이 나온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예. 그래서 사실 사기 전에 네. 카탈로그 스펙을 좀 잘 그렇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AAC? 근데 이게 또 좀 다른 게 예. 안드로이드 쪽은 APTX건 네. AAC건 큰 상관은 없어요. 대체로 둘 다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APTX는 요즘은 잘 지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뭔 소리야. 요즘에 나오는 저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들 다 APTX 있더만.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 왜냐면 폰 제작사는 그런 거 할 때마다 다 돈이거든. 사실 그거 코덱 같은 거 라이센스 체결하고 또 개발하고 뭐 검사하고 사실은 이게 그 제조업체에 있다 보면 이걸 알게 되는데 이런 것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돈이에요. 특히 그 검증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제조업체 없어도 알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저기 게스트 한 분 문과생 꼭 좀. 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뭐 그냥 뭐 하여간 돈 많이 주고 AAC라는 표시가 붙어 있으면 좀 돈을 더 줄 가치가 있다. 음질이 좋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네, 좀 여담인데 그 보통 이제 제품 같은 거 보면 와이파이 이제 인증 마크 같은 거 붙고 하잖아요. 와이파이 네. 얼라이언스. 예. 그것도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예. 네. 그 연회비가 그게 가입비만 한 15,000달러였고 뭐 연회비가 10,000달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1,500만 원에 1,000만 원? 그리고 인증 마크를 붙여가지고 쓰려면은 예. 또 따로 그쪽에서 제품 인증도 받아야 돼요. 그것도 또 인증 비용 또 들고 예. 그리고 페일 나면은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 입장에선 비용이 2중 3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출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그레이드가 낮은 개발사에서 뭐 이런 블루투스 인증 마크 같은 거 없고 와이파이 인증 마크 없고 그런 게 다 그 때문이에요. 뭐 블루투스도 똑같이 블루투스 얼라이언스 이쪽에 가입하고 회원 가입하고 해가지고 또 인증받고 해야 되는데
그 인증이 사실은 호환성 테스트거든. 하나라도 페일 나면 또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또 들어. 여담이지만 LG에서 넥밴드, 예. 넥밴드형 블루투스 이어폰을 내서 되게 히트를 친 걸로 알아요. 예. 근데 누가 제가 그걸 살려다 안 샀어요. 아는 사람이 갑자기 그걸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비싼데 어떻게 돼? 짭이야. 라고 하나 주는 거예요. 또 중국 분들? 예. 네. 근데 주는데 물론 인식 자체가 저기 뭐 안드로이드나 노트북에다 인식을 시키면 바로 LG 그 모델로 떠요. 그거야 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문제는 코덱 아까 말씀드린 코덱이 다르고 코덱을 저급한 것밖에 지원을 안 그러니까 하고 음질이 안 좋고. 예, 예. 음질이 안 칩을 좋고. 싸구려 칩을 썼을 거예요. 또 하나가 거기 음성으로 킬 때마다 배터리 충전 상태를 알려주거든요. 예. 내가 지금까지 그걸 쓰면서 40%와 20%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60%에서 꺼져. 아직은 정품을 사는 게 모두를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가 넥밴드 있잖아요. 제가 보니 콩나물 대가리를 딱 본 순간에 콩나물 대가리는 좀 사기는 좀 그렇고 넥밴드를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넥밴드를 사고서 딱 살라 그랬는데 밑에 그 사용기가 딱 있는 거예요. 네. 헬스클럽에서 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러닝머신에서는 쇄골 깨져요. 왜요? 왜? 쇄골이 왜 깨져? 턱.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넥밴드가 그렇게 위아래로 단단한 움직이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쇄골 쪽에 이렇게 톡톡톡 치는 거예요. 근데 10분 동안 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게 네. 나처럼 목이 굵은 사람은 껴서 그래. 근데 그 넥밴드가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걸쳐가지고 예. 갖고 액세서리 역할도 하고 갖고 다닐 수, 잊어먹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배터리를 또 맞아요. 넣을 수 있죠. 맞아요. 이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게 비정형으로 배터리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비정형이라 그러면은 지멋대로. 그렇죠.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동진 작가님의 새로운 신기한 물건 소개, 기대했던 물건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유익한 물건들이 조금 뭘 기대했는데요. 아이패드 얘기 다시 돌아갈까? 전하는 말씀 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좀 이따가 얘기를 좀 끝을 내겠습니다. 건담 모형, SF 및 애니메이션 모형, 밀리터리와 에어로 모형의 피규어까지 모형을 사랑하는 당신, 사이드7으로 오세요. 온라인 샵의 편리함과 오프라인 샵의 고르는 즐거움까지 가격 경쟁력은 기본입니다. 건대 앞의 숨은 명소 사이드7, 검색창에 건프라샵 사이드7 혹은 주소창에 www.side7.co.kr을 쳐주세요. 전화번호는 02-463-9853.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환상과 과학 사이 1부, 2부를 전부 다 완주를 해주셨습니다. 완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첫 방송이에요. 그리고 좀 뭐 전문 방송인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 저희들끼리 낄낄거리면서 웃었는데 조금 좀 부족하고 아쉬운 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의 뭐 능력 부족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저희의 준비 부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좀 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많은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소재로 특히 한동진 작가님은 진짜 재밌는 소재를 많이 가져오실 것 같으니까 과연? 예. 예, 그러니까. 자, 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팀의 다크호스. 한동진 작가님. 에이스 아닌데 에이스 같은 그분.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또 다른 소재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랑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